또 색다른 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아놀드 슈와르츠네거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셨던 분. 이 얘기하면 아마 금방 그 사람하고 딱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들 척추병원의 박형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 선생님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세요. 그냥 뭐 신문지상이나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아는 분들보다는 저를 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영광일 뿐이죠. 전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카메라 보니까 제 얼굴이 더 크게 나와요. 이게 뭐지? 저보다 체격이 크시거든요. 근데 카메라에서는 제가 더 크게 나와요. 이거 부담스러운데. 네. 그럼 조금만 뒤로. 우리들 척추병원 언제 생긴 거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름을 시작하기는 제 이름을 시작했죠. 그렇죠. 박형준 척추신경원이라고 해서 99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이네요. 그럼 벌써 17년이 지났네요. 18년 만으로 꽉 채웠죠. 99년도 7월 달에 라이센스를 땄으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학교의 그 외래 환자를 보는 걸 포함해서 지금 20년이 사실 넘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2007년 정도구나. 6년, 7년, 한 10년여 전에 네. 제 이름만 걸고 병원이란 어떤 그 간판 타이틀을 걸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우리 작은 닥터들, 뭐 수련이도 있었고 부원장도 있었고 지금도 뭐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밑에 어소시에이트 닥터가 있는데 그 닥터들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제 그림자에 가려서. 그래서 제가 했더니 지금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 옆에서 후배 양성을 해서 나가서 자기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지아주에만 5명이 넘어요. 벌써요? 네. 진짜 안스크릭에 뭐 닥터 리란 분도 있고 여기 104번 아시 플라자에 있는 또 다른 닥터 박도 계시고 또 엊그제 바로 문 여기 111번 쪽에 문을 연 또 다른 닥터 이도 하나 있고 저 아래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이 친구는 이제 영어권인데 한국 사람이지만 거기서 그 외국인 상대로 또 열심히 잘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부원장으로 한 5년 동안 같이 있던 닥터 강이란 친구는 또 돌합이 돼서 또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름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내 이름만 너무 걸다 보면 박형준이라는 데 너무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오며 가며 너도 나도 박형준 어디 갔냐? 걔 나와라.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하나의 핑계인데 일단 가장 첫 번째 그런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다 같이 일하는 닥터들도 같이 떠야 될 것 같고 이름이 나야 될 것 같고 어떤 인지도도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우리로 가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우리들 척추 뭐 하니까 뭐 한국에 있는 우리들 척추 병원하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나름 양방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오리지널 그 컨벤셔널 메디슨, 그러니까 수술하는 수술의들이 모여서 디스크 수술만 하는 병원이 우리들 척추병원이고, 저희는 우리들 척추신경원 및 이제 한방의료원.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작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 스킬이 있는 분들, 그런 전문인들을 모아서 이제 한의사님도 따로, 그 다음에 전부 다 따로따로였던 거를 소위 말하는 하나의 어떤 통합 진료를 하겠다는 어떤 개념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신개념을 또 따라 하시는 또 다른 병원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부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척추 쪽만 지금 거진 20년 동안 파왔기 때문에 나름 또 척추에 대해서는 또 나름 또 자타가 공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으나 제가 한 방까지 전부 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소위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좀 희석화되는 게 싫어서 그래서 한의사님을 저랑 같이 모셔서 같은 지붕 아래 또 마사지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온 지가 벌써 10년 차가 돼서 우리들 척추신경 및 한방의료원이라고 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군요. 그 우리들이라는 의미가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게 가장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제가 불려다니는 게 좀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 겸사겸사, 일석이조로 가자. 그렇게 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기가 좀 세요. 기가 세가지고 어딜 가든 짱하고만 얘기해야 돼. 아래 사람들 상대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또 사연이 있으셨군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설 것 같아요. 카이로프랙틱.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이 제가 졸업하기 이전부터 네. 제가 1992년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유학을 하러 왔는데 이제 카이로프랙틱 학교 시작을 95년도 여름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서부터 이제 뭐 한국에 우리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라이센스를 따서 그 닥터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라이센스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네. 물론 국가 시험도 4번씩이나 나가요. 네. 그걸 가지고 한국을 들어가서 막상 거기서 진료를 하고 환자를 보려 하더라도 한국의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들어가면 무조건 무면허 그쵸. 의료 시술을 하는 시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경찰서에 전화 한번 해드리면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그러니까 불구속 입건까지 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참고로 이제 그렇게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네. 또 다른 또 원장들도 있어요. 몇 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국에는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이유가 한국 가게 되면은 간판에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써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이요? 네네. 근데 주로 어디에 있냐? 어느 한의원 하고 거기 밑에 카이로프랙틱을 한다라고 적어놓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의료 하시는 전문가들이 네. 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신개념을 자기네 쪽으로 영입을 하고 싶어서 네.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힘을 뻗쳤던 그 업계가 바로 한의학.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다 추나요법이라는 걸. 네. 뭐 밀고 땡긴다는 그 한자래요. 뭐 밀추 당길 난감 같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추나요법이라는 데에서 저희의 어떤 하나의 테크닉, 기술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네. 나름 협회를 만들어서 카이로프랙틱은 자기네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인 로비를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아 있죠. 또 복잡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학교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 한서대학교라고 네. 그 대학원 과정에 이제 카이로프랙틱 프로그램을 넣어놔서 네.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의사 자격증 국가고시를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나 끝내는 결론이 뭐냐? 네. 라이센스 따더라도 어디 가서 뭘 하겠냐 이거죠. 한국 내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그분들이 미국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또 문제점이 있냐? 저희는 실질적인 카이로프랙틱 학교 자체가 일반 의사하고 의대하고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일반 의대보다 엑스레이하고 그다음에 인체 해부는 더 많이 공부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cadaver study라고 시체를 가지고 그거를 다 만지고 자르고 열고 보고 신경학 따로 근육학 따로 뼈에 관계된 것 따로 뇌에 관계된 것 따로 모든 거를 다 해서 그 2년에 넘는 시간을 동안 실질적인 인체와 직접 교감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한국에서는 과연 그게 되느냐? 의대에 가야 되죠. 그거 하려면. 그렇죠. 그거에 관계된 게 물론 기본적인은 한 거라고 믿고 있으나 지금 여기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광범위한 공부, 인체에 관계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게 거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겠죠. 한국에서 하는 물리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거? 네, 물리치료는 미국도 지금 물리치료학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치료는 일반 의사들의 밑에서 그분들의 처방을 받아서 물리치료에 관계된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의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라는 그 항목이 들어가는 동시에 닥터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동시에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라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진단권을 갖고 있는 게 의사들이고 그렇죠. 그냥 일반 치료사들은 소위 말하자면 그냥 그거에 관계된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카이로프랙틱 자체는 물리치료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선 조지아주에서는 이제 피지오테라퓨틱이라고 어떤 거는 물리치료에 관계된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따로 학교에서 이수를 받고 그 조지아주에서 라이센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관계된 거는 좀 더
그냥 단순 물리치료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죠. 저는 일단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네. 물리치료는 실제로 치료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뭐랄까, 회색지대가 좀 있죠. 네. 실질적인. 뭐 운동치료, 재활치료, 근데 그거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쪽이 이제 물리치료. 그러면 뭐 다른 프라이머리 닥터의 오피니언이 없어도 그냥 바로 아플 때 바로 가면은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그나저나 이제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네. 무릎 수술하셨는데 뭐 욕조에서 걷는 연습.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그 기계적이나 그런 장비들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는 물리치료사한테 보내죠. 그렇죠. 여기는 커다란 그룹으로 하는 그 미국 그런 그 물리치료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로 또 저희가 보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 안에서는 모든 거는 다 안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러니까 척추만 하시는 건 아니죠. 척추를 포함한 인체적인 모든 그 관절들은 다 관절들은 다 손목, 뭐 팔꿈치, 발목, 무릎 이런 쪽. 근데 이제 그 카로프랙틱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저희는 예방학이에요. 예방학. 우리 근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광고지상에서 이제 교통사고. 사실 맞습니다. 교통사고 봐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교통사고 커넥션에 카이로프랙틱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그 보장을 받기가 가장 편한 게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먹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나 일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third party insurance company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블루크로스 블루시일드, 휴메나 내지는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여러 가지 그 메이저 큰 그 건강보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예방학을 믿질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예방을 하면 나중에 찍고 째는데 더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일반 보험에서는 찍고 째고 주사 놓고 약 주는 데에만 거기에만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같이 예방할 수 있는 예방학적인 측면에 대한 거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를 뭐 나보실 수도 있고 안 나보실 수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있으나 교통사고 나셨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고로 나서 실제로 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기야 있죠. 정말 큰 사고 났을 때. 큰 사고 나면 심지어는 뭐 장기도 파열될 경우도 있으나 가장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사고들은 뼈를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몸에 이제 근육과 인대와 심줄에 어떤 타박을 입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확률성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의사한테 가셔봐야 아프십니까? 아픈데 없다고 약 드세요. 그죠. 불편하시면 어디 부러진 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머전시룸이죠. 응급실에 들어가면 어때요? 일단 실려 들어갔죠? 가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역시 말 맞다나 응급실이에요.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알아보는데. 그리고 뼈가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CT 촬영을 하거나 MRI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손상이 없는 게 확실히 되면 그러니까 뼈적인 손상이죠. 장기적인 손상, 아니면 뇌적인 손상. 그게 없는 걸 확인이 됐을 때 그분들이 주는 게 뭐예요? 페인킬러, 진통제, 내지는 주사, 내지는 근육이완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자, 집에 가셔서 안정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PCP, 자기가 보는 일반 자기 가정의학 닥터를 가서 만나시라고, 이렇게 처방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쵸. 그러면, 그 처방을 받은 그 프로세스, 그 과정 그대로를, 나가서 자기가 평상시에 다니는 내과가 됐든 외과가 됐든 뭐 가정의학이 됐든 간에 가시면 그 의사도 역시 프로세스는 똑같은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시면 어떠시냐고 그러면 그럼 또 여기 약 있으니까 앞으로 2주 3주 또 복용하시고 다시 오시라고. 그게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하나의 지금 제한이에요. 딱 그만큼의 리밋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보는 거는 좋습니다. 뼈가 손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문짝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충격이 차에 가했으면 그럼 과연 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힘의 역학이 전달될 때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유형에서 이제 변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란 막 흔들죠. 그러면 그 안에 겉은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죠. 그 안은 어때요? 노른자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계된 거를 찾아내고 그런 거에 관계된 부분을 치료하는 게 바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예방학적인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직업적인 환경이 있죠. 네. 그다음에 요즘 좀 젊은 애들이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전화기 문자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자세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어린애들이 하루 종일 지금 저도 그래요. 말씀하신 홍생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카카오톡을 몇 개 보내십니까? 그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카카오 PC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그래도 편하니까. 자, 근데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요즘에 TV에서 한참 많이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책상인데 올리죠? 서서 할 수 있는 서서 쓰는 컴퓨터 책상이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그 베리데스크 그게 가장 유명한 그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너무 앉아서 오래 일하면 안 좋다고. 앉아서 오래 일하면 안 좋은 게,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손목. 카팔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손목뼈가 작은 뼈 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주저앉으면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많이 쓰니까요. 그럼 안에 내려가는 이 중간에 들어가는 신경이 눌림을 받기 때문에 이제 손 자체는 이제 무감각증이 오거나 심지어는 이제 손바닥으로 가는 그 신경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문제 좀 많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걸 돌려서 오래 쓰다 보니까 어때요? 팔꿈치도 문제 생기죠. 그 다음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어때요? 목 빠져요. 그죠? 목이 빠진다는 게 이제 거북이목 현상에 대해서 목이 원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렬성을 틀어진과 동시에 일자목이 되다가 아니면 반대 꺾이는 목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변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전부 생활 환경의 문제예요. 현대인의 사는 좀 더 편안한 삶이 끝내는 저희 갖고 있는 어떤 몸에 특히 척추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또 나름 보정 운동을 시키고 왜냐 뼈 주위에 항상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과 인대와 심줄. 뼈는 뼈대로 근육과 인대, 심줄은 심줄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하드 티슈 딱딱한 뼈죠. 그다음 소프트 티슈 말랑말랑한 근육과 인대와 심줄들 모든 걸 다 같이 한꺼번에 관리를 해주는 게 몸에는 척추에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예방적인 측면에서. 자, 그러면 궁극적인 예방은 뭐냐? 척추에, 특히나 척추로 말하면 디스크예요. 디스크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연골이죠. 그게 어떤 비이상적인 힘의 균형에 의해서 그것이 눌려서 협착이 되면서 그 안에 부분이 바깥으로 탈출. 그래서 뭐 추간팔 탈출증이다. 그죠? 내지는 뭐 척추 협착 추간판 협착증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죠. 왜냐, 아까 말씀대로 힘의 비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힘의 비이상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그럼 약간 좀 몸이 좀 뻐근하다, 불편하다 하면 카이로프랙터를 가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뻐근하다는 개념도 어제 밤새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그죠? 아니면 오랜만에 나온 배 좀 집어넣겠다고 체육관에 가셔갖고 안 하던 운동을 또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플 수밖에 없죠. 뻐근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증상이 왜 생기냐? 가장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많이 좋으세요. 그렇죠? 자고 났으니까 몸이 쉬었으니까. 오후로 가면 갈수록 자꾸 머리 뒤통수 끝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자꾸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날개 쪽지. 어깨 쪽지 사이까지 해서 오후만 되면 누가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마사지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일주일에 2-3번 이상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머리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지구 중력을 열심히 잡아당기죠. 그걸 못 잡아당기게 어떻게 해요?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열심히 수평을 맞춰주려고 잡아당기니까. 근육들이 엑스트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들이 가장 보편적인 문제.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두통, 편두통, 특히 여자분들. 물론 뭐 생리 때 생리통에 연관이 될 수도, 호르몬하고 연관될 수 있으나,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평상시에 머리 너무 아파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빛을 못 보겠어요. 이런 것들 다 편두통에 관계된 거. 그게 정기적으로 오신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주로 그게 이제 경추성 두통. 그죠? 경추. 목경추에 의한 두통이 될 수도 있고, 목경추에 의한 어떤 근통, 근육통이나 인대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건 치료가 좀 간단한 편인가요? 네, 보통 사람마다 다 틀리고 증상마다 틀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가셨나 틀리는데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구나, 좀 나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시는데 보통 한 달 정도는 인내력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약을 쓰거나 이런 어떤 그런 걸 쓰지 않고 순수한 자연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긴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에서 생긴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시더라도 평상시에 내가 좋지 않았던 부위들이 제일 많이 또 아프시게 되는 거. 원래 불편했던 부위들. 사람이란 몸은 이제 보통 제가 우리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제가 엑스레이 이제 첫날 검진을 하죠. 검진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계적인 거,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하지 않고 이제 저랑 같이 있는 닥터님이 이제 검진을 주로 하시죠.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은 거를 제가 이제 판독을 해요. 이제 판독하고 난 이후에 항상 환자님들한테 그거를 보고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이상에는 그 이해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시점적인 정신적인 하나의 강조죠. 그냥 이게 괜찮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치료받으면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엑스레이 내 사진을 보고 왜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됐으며 이 변형된 거를 하는데 어떤 시간이 소요되고 얼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 느낌이 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님들하고 특히나 엑스레이 설명을 할 때는 웬만하면 한 90% 이상은 제가 다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해드리고, 나름 그런 정신적인 한 교육이죠. 내가 내 몸에 대한 교육.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우리들 척추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기기가 되게 좋은 거랍니다. 엑스레이 기기가 지금 현재는 그냥 디지털 엑스레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영상 엑스레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사용을 좀 하다가, 아직 그냥 기계는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법적인 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페이를 안 해줘요. 너무 신기계라고. 저런. 그러니까 나름 자기네들이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처럼 좋은 기계가 없거든요. 보험회사네요. 보통 이 스태틱 엑스레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엑스레이들은 보통 서서 찍죠. 하나, 돌려서 둘, 그죠? 숙여서 하나, 들어서 하나, 이렇게 돼요. 움직이면서 순간순간을 촬영을 하고 부동 자세, 움직이지 않는 자세 찍는데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냥 움직이세요. 그럼 그 순간 그 움직임과 동시에 뼈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움직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회사 자체에서 아주 수년 동안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데 로비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소위 말해서 미국 의사협회를 지금 소송을 건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 손이 들어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참고적으로는 제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인슈런스 보험에 청구하는 목적에서는 솔직히 이건 사용 못해요. 안 하는 거죠. 어차피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손님이 궁금하면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해달라고 조르면. 또 이 의료업계는 참 그런 거 알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법적인 거. 그리고 점점 이제 이 교통사고 쪽인 게 힘들어져요. 사고라는 것 자체는 피해자가 하나 있고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피해자일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하지만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는 난 무고하게 피해를 받았거든요. 근데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그러면 그거에 관계된 거를 상대방 가해자 쪽에서 다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 와서 치료를 다 받으시고 치료비는 다 커버가 되니까요. 그 치료랑과 동시에 이제 왔다 갔다 마일리지, 거리, 병원에 왔다 갔다 사용한 시간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나중에 주로 이제 변호사님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그 pain and suffering, 그러니까 고통받았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상 절차를 밟아드리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문을 남기는 이익회사예요. 그렇죠.
열심히 가입자들한테 돈 받죠. 네.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 가입자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거에 관계된 어떤 보상을 해줄 그럴 돈을 사용하는 거를 점점 그 수가를 낮추죠. 네. 그래야지 회사에서 이문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서로가 갖고 있는 그 목적 의식이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고 쟤네는 안 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이해관계를 주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권리를 보장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 제 주먹으로 자동차 몸을 한 대 때려도 500불 1000불 나와요. 고치는 값이. 네. 근데 이 힘의 전이라서 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땅 받았지 않습니까? 받는데 뒤에 와서 받는 그 차의 그 속도와 힘의 전이가 딱 그 평원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소리는 굉장히 큰데 막상 가서 보면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냥 겉에 스크래치만 살짝 난 거. 이 정도를 가지고는, 이 정도는 데미지 뭐 500불, 600불, 1000불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요. 속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차가 많이 깨지면 사람이 오히려 들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채 내에서 흡수를 해버려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정쩡한 스피드로 가서 퉁! 그 스피드는 자연스럽게 내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너 스피드, 보통 17마일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17마일 미만, 15마일 미만. 그 정도 안에서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연구 결과일 뿐.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 하죠. 왜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먹으로 쳐도 500불, 1000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 차에 앉았는데 내가 주먹으로 때려갖고 이 정도 나왔으면 당신 아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그쪽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는 게 그쪽의 관심사고. 저희는 일단 아프니까 아픈 거에 관계된 거 책임져라.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오실 때가 가장 제가 힘들 때. 아, 그렇구나. 딱 봤는데, 기스밖에 안 났고 내 몸이 괜찮은 상황이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검진은 받아보시고, 왜? 그걸 통해서 나중에 한 달, 두 달 후에 무슨 일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항상, 괜찮으니까 좀 봐주세요. 일단 차 빼고요. 그럴 경우에 진짜로 확실하게 불분명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못된 게 확실하다면 차들 많이 다니는데 옆으로 살짝 빼서 경찰에 리포트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계가 너무 좋아요. 셀폰 사진 찍으면 다 찍어놓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심지어 동영상이라도 주변에 있는 그 실질적인 그 도로 상황과 예를 들면 인터섹션 교차로면 교차로 상황 같은 거를 다 찍어놓으시는 게 나중에 정말 손해 보시지 않는 억울하게 손해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저 하는 후배 이제 장모님이 오셨는데 나는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끼어들어왔는데 이 어머님이 영어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차에 앉아있으라고 보통 경찰들은 앉아있으라고 얘기하죠. 나와서 나오는 걸 앉아서. 그 뒤에 껴드는 사람 말을만 자기네끼리 주고받아서 끝나는 이 어머님이 잘못하시게 된 거죠. 이런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그 자동차 블랙박스 있죠? 조그만한 거. 굳이 그 투 카메라가 전방과 후방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도 돼요. 그냥 전방만 볼 수 있는 카메라 한 3, 40불이면 장만하더라고요, 요즘엔.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정도 하시면 정말로 하나 장만하시고 특히나 영어가 되지 않는 분들. 그게 유일한 근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억울하게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뵙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일 끝났어요. 밤 시간이야.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가서 이제 밤 시간쯤 밤 11시, 10시 차들이 좀 뜨날 때, 특히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모닝뷰 쪽이잖아요. 특히 여기 신호등도 없고, 있어도 메인만 있고, 가직길에는 신호등 없고, 스탑 사인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 들어오는데, 나는 분명히 좌회전 신호를 보고 꺾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와서 그냥 빵!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 아니면 나. 카메라도 없고. 자, 그러면 경찰한테 와서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내 직진선에 갔다. 저쪽 사람이 비보호 좌회전 어긴 거다. 비보호 좌회전이었다.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네. 그러나 난 내 신호 보고 갔다. 네. 저놈아가 올 때 직진 빨간불을 못 보고 그냥 온 거다.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he said, she said. 네.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를 적어놓죠. 네. 그 다음에 가서 알아서 싸우세요. 자, 그러면 증인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쌍방과실이 되면 난 억울하게 받쳐놓고 난 내 보험 써야 되고 내 보험 썼으니까 내년에 보험이 올라가고 3년 동안 올라가고 네. 이제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우가 1년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1년에 최소한 한두 세 명 꼴은 지난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보고 왔으니까 억울한 경우. 그럴 때는 카메라만 있었다면 그렇죠. 그죠? 그때는 꼼짝 못하는 거죠. 블랙박스를 꼭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지금 달아드렸는데 네. 굉장히 요긴하게 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받쳤더라도 그죠? 땅 하고 같이지만 카메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겠어요? 카메라 흔들리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내가 가서 빠꾸 할 일은 없으니까. 넘어서. 빠꾸 했었으면 이미 벌써 전방 카메라에 찍히죠. 네, 그런 거. 저 건강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사고 얘기가 되고. 네, 사고 얘기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 기회에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박 선생님은 워낙 말을 잘하세요. 그리고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20년 하셨으면 이제 좀 딴 거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그냥 매년 요즘에는 시험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카이로프랙틱 자체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아픈 상황에서 많이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병원에 오셔서 제 나름대로 어떤 진단을 해서 뭔가 미심쩍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이제 처방을 내서 보내드린 분들이 또 돌아가신 분들도 몇 명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도 있었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작은 우주가 있다는 거. 그 우주를 볼 때마다 매번 놀란다는 거. 그리고 또 정말 어렵겠다 하시는 분을 또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술을 하셔야 될 진단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한테 제가 이미 그 정도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제가 약속을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만큼만 해보셔서 호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 최악의 경우 이 상태에 있으시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겠냐 해서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죠. 해셔서 수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작고 큰 그런 일들이 지난 10수년 동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했을 때는 너무너무 괜찮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법적인 거, 뭐 교통사고적인 거, 뭐 보험법적, 그런 여러 가지에 이제 조금 나름 시달림을 당할 때는 제가 조금 약간 시험드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오로지 진짜 이 카이로프랙틱을 사랑해서 이거로 요것만을 하면서 요거로 그냥 뼈를 묻고 싶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산다는 현실 자체가 법을 무시해서 살 수 없는 거고 또 거기서 또 교집합적으로 연결돼서 사고 환자도 봐야 되고 보험 환자도 봐야 되고 그런 거를 했을 때 생기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이는 상황이 이제 되더라고요. 또 직업의 비애 뭐 장과 단 중에 하나겠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래도 또 지금까지 지난 처음 병원 오픈한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또 이 조지아 동포 여러분 감사드리고 나름 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뭔가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나름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도 쉽지가 않고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무료 의료 뭐 JC를 통해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한 10년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주도해서 그 당시에 그 한인 청년회의소 그 간부들 중에 있는 뭐 치과의사, 내과의사 뭐 여러분들 해서 같이 이제 날을 잡아서 봉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기계적인 어떤 장비적인 문제. 네네네. 그리고
그걸 뭐 매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면 다른 의사분들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 한 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한계적인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이 정도면 우리 됐다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바마 케어가 들어서면서부터 오바마 케어가 카이로프랙터들한테는 좋지 않은 그 안에 플랜에 조인을 해야 돼요. 근데 조인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수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수가는 수가대로 떨어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메디케어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카이로프랙틱은 정말로 이 시가 리밋이 돼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도 엑스레이는 아예 보장해주지 않고 뭐 단순하게 그냥 교정만 딱딱딱딱 하는 교정만.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부에 신청을 했다가 실수하면 벌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런 사정은 또 깊이 있는 그런 사정들까지 저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료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네. 오늘 하여간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하여간 카이로프랙터가 닥터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단을 직접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그리고 생활에 잘못된 습관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카이로프랙터들 찾으시면은 훨씬 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의료 수가, 보험 수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카이로프랙터들이 또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오늘은 또 전혀 몰랐던 얘기를 들어요. 근데 비단 저희 전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반적인 미국 의료계가 좀 다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 병이라는 것, 소위 말하자면 죽을 병은 아니겠죠. 그 고통받는 어떤 그런 증상들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때 가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 항상 마지막 제가 인사를 끝을 내는 게 있습니다. 척추 교정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척추 교정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